오늘은 IMF에서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다고 하자 뒤집어져 버린 일본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 복수의 경제 매체에서는 현재 한국이 일본 국력을 앞서게 될지 모른다는 보도를 조심스럽게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기존과 같이 한국은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무조건적인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드러난 수치 때문에 더욱더 일본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역시 1인당 GDP로 이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IMF는 2023년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의 85%에 육박하고 2040년에는 일본을 따돌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2000년대 들어서 일본을 일찌감치 따돌린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작은 도시국가 형태가 아닌 대한민국이 등장해 일본의 1인당 GDP를 앞서려고 하자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라며 한국은 불과 2000년대 초에는 일본 1인당 GDP에 겨우 3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는데 2000년대 중반에 50%까지 따라오더니 급기야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실상 2040년부터는 한국을 쫓아가야만 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양한 지표가 절망적이라는데요.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일본을 앞서가기 시작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분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IMF는 2060년에는 한국 1인당 GDP가 8만 달러가 넘으나 일본은 7만 달러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IMF의 예측은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며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수출 규제의 배경이 된 원인 중에 하나로 한국의 경제가 너무 성장했으므로 한번 혼내줄 필요가 있고 일본 경제의 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창했던 강경파 자민당 의원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한국 경제는 일본보다 저력 있게 발전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산업계에서는 한국이 많은 면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스마트폰과 같은 분야만 보더라도 한국은 삼성을 중심으로 5G 서비스 등 신기술이 즐비하며 일본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더딘 상황이라 한국에 처지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모습은 그러한 스피드를 보여주는데 한국은 당장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가 발생하자 기민하게 자체적으로도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에서는 독일과 이스라엘 등 부품 소재 협력을 순식간에 진행하여 일본에 의존하던 패턴을 6개월도 안 되어 산업 전 분야에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신기술은 한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을지언정 부품과 소재만큼은 최고여서 한국에 독점 공급한 분야도 있었지만 이것으로 한국을 고통을 주려했던 것은 대실수였다면서 오히려 한국은 일본 일부 소재 산업을 고사시킬 지경이라고 밝힙니다. 실제 스미토모 화학의 경우 고순도 불화소 수출이 지난 9월 10월에 99%가 감소해서 회사 운영이 마비될 지경에 이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한국에 밀리는 원인에 대해서 한국의 교육 분야가 일본에 앞서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일본은 노벨상을 많이 받는다고 과학 강국이라고 하나 노벨상은 과거에 이루어진 기초 연구 분야에서 받는 게 대부분이고 실제 급변하는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이 앞설 수 있다면서 전 세계 200개 대학에 한국은 6개가 포진되었으나 일본은 단 2개 대학뿐이라며 중국과 홍콩에도 밀리며 아시아에서 점점 쇠퇴하는 징후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한국 관련한 소식에 대해서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적잖이 당황하면서도 월급이 정말 적은 건 사실인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짐 로저스가 2050년경엔 한국이 아시아를 리드한다고 언급했는데 IMF 역시 한국은 점점 일본과 격차를 벌린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섯 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외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며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자칫 중국이 부도에 근접하면 이 파장으로 인해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데요. 바로 세계은행이 중국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자 부자인 중국에 돈을 왜 빌려주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자금줄을 조이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자금줄을 치밀하게 조이는 것을 통해서 무역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또한 IMF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은 작년부터 중국에 연결되는 대출조차 막으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중국의 1대1로 사업 진행으로 인해 재정이 거덜나버린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려고 준비하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결국 IMF 자금이 중국 빚 갚는 데 쓰인다며 파키스탄 금융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각종 금융위기를 불러오고 아시아의 패권을 잡으려는 중국 움직임을 적극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은행의 중국의 장기 대출 역시 이와 같은 비슷한 점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IMF 자금과 같이 중국이 낮은 이율로 세계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자를 붙여 1대1로 국가들에게 돈을 다시 빌려주는 일종의 고리 대금업과 같은 상황이 진행된다고도 미 전문가들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자체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다툼으로 돈줄 조이기까지 시작된 시점에 중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치명적 금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지방은행들은 최소 10곳 이상 동시에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어 자금 수요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중국의 지방정부도 다양한 인프라 사업으로 인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및 대형 회사들이 거미줄처럼 연대 보증에 얽혀있어 연쇄적인 줄 도산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IMF발 중국 부도설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중국의 달러빈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에 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실제 외채는 3조 5천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의 달러빚은 대부분 단기 외채를 끌어쓰고 있는 등 외채의 70%가 단기인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중국 외환 보유고의 3분의 1은 미국 국채에 투자되어 묶여있으므로 더욱더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결국 달러 외채 문제만으로도 IMF 부도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 각종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와 연대 보증 문제까지 겹쳐있는 중국 내부적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은행과 IMF 자금 줄까지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S&P는 중국의 숨겨진 부채가 6,500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 시에 국내 주식은 물론이고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현재 부동산은 가격이 매우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전 세계 금융위기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이 폭락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현재와 같은 시기에 고가의 부동산 매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금융가에서는 중국 때문에 IMF도 파산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면서 하루 동안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50조 원이나 증발하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이날 하루에만 마이너스 7% 하락에 이어 오늘은 장중 마이너스 5% 하락까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의 낙폭이네요. 이렇게 국내 금융시장이 붕괴된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경제정쟁 이슈,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다시 불거진 미중 무역전쟁 갈등까지 악화하면서 금융시장은 대폭락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한 게 투자자들의 공포감에 불을 붙였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 7위안선을 돌파하면서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였습니다. 결국 오늘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중 경제전쟁에 이어 환율 전쟁까지로 이제는 확전되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제2의 IMF 사태를 맞은 것처럼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도 망하고 국내 주식시장도 망하는 걸까요? 아니요. 한국은 망하지도 않고 이번 위기로 제2의 IMF까지 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3가지 말해보겠습니다. 8월 6일 원달러 환율은 1220원까지 급등하였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다 팔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힘든 국가이고요. 한국은 수출 경쟁력이 막강하여 세계 수출 순위에서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12월에 연간 누적 수출이 6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고환율은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는 축복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환율은 1,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하기에 국내 수출품들은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에 더 많은 순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로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원리이고요. 반면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이기에 글로벌 위기 발생 시 엔고 현상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한국 수출품과 가격 경쟁률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IMF가 온다고요? 1997년 IMF 시절 당시 우리나라 국고에는 외환보유고가 고작 300억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4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세계 8위의 외환보유고 비축 국가이기도 하고요.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해도 정부에서 외환보유고를 무리하게 풀지 말아야 합니다. 외환보유고는 국가 경쟁력입니다. 외환보유고는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망할 확률이 적어준다고 알아두시면 되십니다. 역사적으로 역대급 금융시장 붕괴는 고금리 시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 미국 금리 5%, 오일 쇼크 당시 16%, 유럽발 금융위기 때는 10%,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당시 7.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금리가 몇 %인지 아시나요? 2에서 2.5%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2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미국도 지난날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7월에 기준금리를 1.5%로 낮췄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가올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리를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금융위기가 터질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 금융시장 붕괴는 금융위기급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도 765톤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금을 104톤밖에 못 사는 충격적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톤으로 35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여전히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한국의 외환 보유액 대비 금 보유는 1.1%로 미국 79%, 독일 69% 등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국의 금 보유량을 살펴보면 10위가 인도로 608톤을 보유하고 있고 9위는 네덜란드 612톤 보유, 8위가 일본 765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위는 스위스 1040톤 보유, 6위 중국 1874톤 보유,
5위가 러시아 2150톤 보유, 4위가 프랑스 2436톤 보유, 3위는 이탈리아 2451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위가 독일인데 3369톤을 보유하고 있고 1위가 미국 8133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및 미국 등에서 금이 많은 이유는 금본위 제도를 통해 화폐와 금과의 등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 등이 금환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지난해 274톤의 금을 새로 사모아서 금투자만으로 수백억 달러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도 760톤을 보유하며 지속적으로 느는 데 반해 한국은 6년째 금 보유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뼈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한국 금 보유량이 급격히 늘기 시작한 것은 김종서 한은 총재가 취임한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이전에는 14톤이던 것이 2011년 40톤, 2012년 30톤, 2013년에는 20톤의 금을 새로 사모았습니다. 11년 초에 8천만 달러 하던 금을 2013년에는 47억 달러까지 보유량을 늘린 것입니다. 하지만 매입이 끝난 시점부터 금값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 후반부터 폭락해서 32%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금값이 최고점일 때 매수하면서 당해년도에 1조 원 가까운 막대한 손해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13년 이후로는 금 매입에 대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국가들이 저점에서 금을 사모을 때도 한국은 구경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 매수를 주도한 김중수 한은 총재는 당시 OECD 대사로서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MB맨인데 2010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은 총재로 임명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금은 2004년 이후 전부 영국 영란은행으로 옮겼는데 약 1만 개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국 금시장이 활성화되어 거래가 편한 장점이 있지만 보관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은의 금에 관한 사연은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한은은 금 1톤과 은 2톤을 싣고 경남진해 해군 통제부를 거쳐 미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때 미처 가져오지 못한 금 260kg과 은 16,000kg은 고스란히 북한군 손에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 보냈던 1톤은 1955년 달러가 없어서 대신 국제통화기금 가입 금액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 1988년 외환위기 당시 전국민 금 모으기 운동으로 3톤의 금이 새로 모이자 이것도 같이 영란은행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영국은행에 보관해 수익을 보던 금을 2011년 이후 3년간 최고점에서 10배 가까운 매입을 통해 수십 배로 손실을 키운 것입니다. 현재는 다행히 올 3월 이후로 금값이 오르고 있어 손실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위기관리를 당부드립니다.